네, 보건행정 우리 입문 과정입니다. 보건직 그리고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 보건행정 입문 과정이고요. 공중보건과 조금 겹쳐지는 부분은 있어요. 아주 조금. 그게 오늘 강의에서만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에는 입문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이 됐어요. 그동안은 교재를 가지고 기본서부터 해서 기본반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입문반이 개강이 됐고요. 입문반은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준비를 하시던 분들, 뭐 시험을 보셨던 분들 안 들으셔도 돼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본반 들어갔을 때 따라가기 쉽게 가기 위한 강좌니까요. 굳이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에게까지 필요한 강좌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자,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입문 과정에서는 그 챕터 전체를 나가진 않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쉽게 미리 베이스에 깔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추려서 그것 위주로 나갈 거고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지금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교재는 9월에 이제 새로 출간이 되면서 그 교재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인물 가지고 내가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차피 수업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입문 과정 가지고는 절대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없어요.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구나 재밌게 따라오시고 나중에 기본 과정 들어갔을 때 제대로 좀 더 정리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진도도 천천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갈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기본반이 있을 거고요. 심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반 그리고 심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내용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풀이는 단원별로 먼저 기출과 또 이제 출제 문제를 가지고 단원별 정리를 하실 거예요. 단원별 정리를 하고 나서 모의고사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강좌를 가급적 다 들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 들으시면요 아는 것 같지만 절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이제 학생들이 나뉘는데 한 번 듣고 나는 빨리빨리 진행할 거야. 수업 한 번 딱 듣고 문제풀이 하고 모의고사 하고 그러면 점수가 얼마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게 아직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2번은 강의 자체를 최소한 2번은 들으셔야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되새길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단원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할 때 어려웠던 내용이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감이 오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내 것으로 자리를 잡아갈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시험을 준비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이게 무거운 잡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고 진짜 최단기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초집중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무게가 저에게도 엄청나게 커요. 제 강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무게 때문에 저도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좀 더 빨리 합격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냐? 믿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합격할 거야. 언제? 내년 5월, 6월 시험에 합격해서 내년 8월에 합격자 발표 받고 내년 몇 월부터는 나는 공무원으로 출근할 거야. 이 미래에 대한 설계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붙을 거야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난 당연히 붙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보면 붙을 건데. 공부를 쭉 하다 보면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해도 끝이 없어. 한 과목도 아니잖아요. 한 과목만 해도 벅찬데 5과목이야. 해도 끝이 없는데 이것까지 봐야 되나?
얘는 왠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는 넘기고 여긴 중요하니까 봐. 근데 여기 못 보던 건데 기출문제에서도 못 봤어. 이거 안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면은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라는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의심이 들고 나면은 뭐 이거 본다고 되겠어? 이거 하나 더 본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공부에 약간 소홀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합격할 수가 없겠죠. 그러고 나면 그래, 내가 공부하면서도 몰랐는데 되겠어? 이 공부는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가는 거죠. 아마 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전원 합격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런 길을 가요. 하면서 좀 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오늘 하루만 놀아야지, 이런 마인드. 근데 제가 작년에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합격 사실을 아예 믿고 시작하시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나는 붙을 거예요. 붙을 거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는 게 나왔어.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난 이거 하나만 더 보면 붙을 텐데. 그럼 이거 하나 더 보게 되는 거죠. 뭔가 나올 때마다 그래, 이거 하나만 더 보면 나는 분명히 붙을 거야. 하나라도 더 보게 돼요. 더 공부하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게, 이번에 이제 합격수기가 한 분이 합격수기를 올려주셨는데 30대 아마 초중반이신가 봐요. 여자분이시고 아기가 2살 됐대요. 누가 봐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기에는 굉장히 악조건이죠. 애 키우면서 어떻게 하게,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5개월 만에 합격했대요. 엄청 부럽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거의 1년 남았잖아요. 충분히, 나는 애기도 없잖아요. 시간도 더 많잖아요. 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 가장 힘이 됐대요. 믿고 하라고, 합격할 것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너가 되겠어?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말고 그냥 살림해,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될 거라는 걸 믿고 한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수기를 올려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도움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자신의 미래를 믿으세요. 나의 생각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두 개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전지해 줄 때요, 나 딸 나면 어떡하지? 딸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앞에 말만 듣는데요. 그래서 딸을 낳게 하고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앞에 말 아들만 들었잖아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준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의 결과는 똑같지만, 결과는 그 내용 안에서 나는 아들을 낳고 싶어요 였는데, 딸 낳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는 것과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가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가서 딱 하실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책상 있죠? 책상 앞에 딱 적어두세요. 나의 목표, 점수.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한국사 몇 점, 공중보건 몇 점, 최대한 높은 점수. 최대한 높은 점수. 이거 되겠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예요, 목표.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목표까지 못 가도 최대한 가까이는 가겠죠. 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때 학사 경고까지 받았었어요. 1점 몇 막 이렇게 점수를 학점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포스트잇에 다 적어놨어요. 무슨 과목 뭐 A뿔 다 A뿔이야. 막 A뿔. 내가 너무 어려운 거는 그래 A,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그 점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거보다 약간 낮게 나오면서 장학금 받고, 그 뒤로는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시험 볼 때마다. 그 다음에는 시험 기간이 기다려져요. 왜냐면 나는 목표를 해놓으면 거기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때 저는 시험 기간 되게 좋아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공부가. 그래야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공중보건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학부 때 웬만큼 한두 번은 접해봤어요. 그래서 나 그거 뭐 어렵지 않아, 공중보건은 잘 따라갈 수 있어 가는데,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끝이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암기할 게 많으니까.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학 원론의 보건학을 약간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건행정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 용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생소해요. 원론적인 용어들. 뭐 무슨 점중주의, 혼합 주사무용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야? 정책, 기획, 정책이나 기획이나 뭐가 달라?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렵게 느끼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건행정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2번 정도 이런 반복하고 문제풀이 딱 하고 나면은 개념이 잡혀요.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뭐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때쯤 학생들이 이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볼 때는 너무 인문학적이어서 얘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단순히 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이해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 그냥 암기 위주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근데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그 수업 듣고 문제풀이 들어갈 때쯤이면은 공중보건보다 훨씬 쉽게 문제 푸실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도 이제 전에 수업 듣고 이번에 시험 보고 이제 발표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보건행정이 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보건행정이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범위가 공중보건보다 좀 좁고 그리고 이해 위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제 수업의 특성은 자,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하세요 보다는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2004년, 2005년 문제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답식이었어요. 다음 중 보건행정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봉사성, 2. 조정성, 3. 교육성, 4. 통제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 특성만 외우면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의 시험 문제는 물론 한 70% 정도 쉽게 출제될 때는 한 80% 정도는 단답식이 나와요. 하지만 나머지 20% 많이는 전체적인 문제가 다 굉장히 긴 지문을 가지고요.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갖다 넣어놔요. 그래서 너가 이 봉사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니? 라는 문제를 이런 특성의 이런 유형의 정책, 행정은 보건행정의 특성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를 가지고는 문제가 풀 수 없고요. 암기식의 공부를 하면은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나온 문제만 맞출 수가 있고 본인이 지문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기 위주가 아니라 제가 이해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첫 수업이기 때문에 보건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론적인 것, 건강이란 무엇이냐, 보건의료란 무엇이냐, 그리고 보건행정이란 무엇이냐, 이런 원론적인 것, 기초 이론의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 보건학 기초이론, 제1장 보건학 기초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게 건강에 대한 정의예요. 건강의 개념. 보건행정하면 행정이지만 그 행정의 베이스에 뭐가 있냐? 건강, 보건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의 정의 그리고 질병 발생 이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원론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의 정의, 보건이란 무엇이냐? 넘어가서 뒤에 이제 나올 건데요. 양질의 의료, 그리고 1차 보건의료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강의 개념 먼저 들어가는데 보건학과 관련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WHO의 건강의 정의 우리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외워보셨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했어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이 개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질병 발생 이론, 건강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신체적인 부분만 질병으로 봤다가 신체와 정신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현대적인 개념에 들어와서 중요시 되는 게 뭘까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에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개념이에요.
사회적 안녕, 사회적 건강, 사회적 안녕이 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현대에 와서 중요시되는 건강의 개념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안녕인데, 그럼 사회적 안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생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 내가 주어진 사회 안에,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면은 그거는 건강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 개념을 보시면 사회 속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과거의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다음 주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건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단답식으로 낸 거죠. 요런 문제 말고 또 다음 주 WHO의 건강의 정의 중에서 현대적인 건강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 안녕. 혹은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회적 안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은 생활의 개념이다라는 거, 생활의 개념 옆에 같이 적어주시고 그 옆에 있는 사회적 안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막 읽어드리면은 가끔 학생들이 왜 읽어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문장 전체를 읽어드릴 때는요, 그 문장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설명을 해놓은 게 문장이고, 그것을 제가 띄어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라는 의미로. 자, 이렇게 건강의 정의가 있었고,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건강의 정의에 근데 나중에 영적인 안녕이 추가됐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자, 나중에 이제 영적인 안녕,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으로 완전한 상태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그 영적인 건 안 적으셔도 되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게 잘못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오면서 사회적 영적 안녕이 역동적인 상태다라고 건강에 대한 정의가 개정된 것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개정이 돼서 이렇게 올려졌는, 채택이 됐는데 WHO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WHO 헌장 전문에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이다 라는 요 정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책, 여러 가지 책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라도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면은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를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WHO의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비판이 존재해요. 어떤 게 문제가 있냐? 우선 정의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안녕이 뭔데 도대체? 웰빙이라고 하는데 안녕이라는 게 너무 뭔데? 너무 주관적이고 이상적인, 완전한 상태,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결국 안녕에 대한 개념이 너무 주관적이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측정의 도구, 목표가 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건강을 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적 또는 예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되죠. 다음에 WHO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클라우드 버나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버나드는 주요 키워드가 여러분 중간에 항상성이라고 있죠.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 항상성.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항상성이 뭐예요?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외부 환경이 변해요. 막 날씨가 너무 추워.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추운 곳에 있어요. 근데 내 체온이 만약에 같이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건강에 문제가 오겠죠. 근데 나 스스로 막 몸을 떨고 막 모공을 수축하고 발환작용을 하면서 내 체온을 계속 유지해요.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것을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항상성이 깨진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던 게 클라우드 버나드였고요. 윌리라는 학자는 외부 환경 조건에 마찬가지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라고 해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언급을 했죠. 헨리 어니스트 지거리스트라는 학자, 이 학자 같은 경우는 그 건강이라는 것이 생활 조건 변화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유지되는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탈콧 파슨스, 페르손이라고도 하고 파슨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정의한 건강, 우리가 방금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정의해서 강조했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학자가 탈콧 파슨스. 건강이란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건강을 개인의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 임무 수행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정의를 한 사람이 바로 탈콧 파슨스죠. 다음에 뉴만 같은 경우는 그 도덕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거, 자질, 기능,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조화된 인간이 건강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고, 윌슨이라는 학자, 건강이란 행복하고 성공된 생활을 조성하는 인체의 상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아무 그게 없어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고, 아무리 신체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나는 건강해 라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거다. 신체 조건과 무관하게 주관적인 건강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왜 어떤 신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 오체 불만족, 사지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활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어요. 그런 사람은 건강한 것이다.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멀쩡해도 본인 스스로 계속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건강을 강조를 했던 사람이 윌슨이죠. 자, 다음에 스미스라는 학자, 건강을 4개의 개념으로 분류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임상 개념으로 봤을 때 신체적인 거겠죠. 질병, 증상, 불구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임상적으로 봤을 때의 건강은 질병이나 어떤 병적 증상이나 불구 등이 없는 상태다. 역할 수행의 개념, 이게 바로 사회적인 건강을 의미하겠죠. 일상적인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 자, 적응 건강의 개념,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행복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녕과 자아실현을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능력이 행복론적 개념이다. 이렇게 4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건강의 정의가 던의 건강, 불건강, 연속선 개념이고요. 이 던힐이라는 학자인데 건강, 불건강, 연속 개념은 최근에 와서 좀 더 강조되는 건강의 개념이에요. 뭐냐? 동적인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건강의 정의는 대부분 정적이에요. 어떤 상태라고 정의를 했다라면은 연속선 안에 있다라는 거죠. 건강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이 무조건 건강하거나 불건강한 게 아니라 어떤 선 안에서 건강한 상태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 동적인 건강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건강과 질병은 연속선 상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어요. 건강 상태라는 거, 인간이 매일 생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상태가 건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 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이 있고요. 이게 건강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게 건강 상태예요. 그냥 건강한 상태. 그래서 본인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잘 적응하는 상태. 이쪽으로 가면 죽음이에요. 점점 갈수록 뭔가 불건강한 상태고,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예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하는데 건강보다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최적의 옵티멀 헬스라고 하는데 최적의 건강 상태인 거죠, 이게. 이렇게 연속선으로 표시를 했던 게 던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동적인 개념이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 상태가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은
인간이 매일 생활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능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불건강이라는 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통합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뭔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가다가 끝까지 가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요. 자신에게 가능한 상태를 계속 발전시켜 가는 거죠.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서 최적의 건강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다. 연속선. 그래서 건강에 동적인 개념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이 이런 많은 정의가 있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 와서 강조되는 것은 이런 역동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 역동적인 개념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좀 더 적극적인 건강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적극적인 건강이라 하면은 그냥 이 건강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건강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많은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건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겠어요? 탈코파슨스가 가장 출제가 좀 더 됐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버너드 항상성에 대한 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던힐의 건강 연속성의 개념은 이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의 개념을 좀 볼 건데요. 건강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강권. 인간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왔지만 이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 국민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주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4의 권리, 의식주 다음으로 건강권, 제4의 권한이라고 해서 국가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건의료를 잘 효율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잘 조화롭게 이룩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주장이 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건강권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10조에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34조 1항에 보시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그리고 5항에 보시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개념에 저변에 깔려있는 게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35조 1항에서도 보시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밑으로 쭉 내려 3번 36조의 3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헌법에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보건의료 기본법. 무슨 법이냐?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법이 바로 이 보건의료 기본법이고요. 자, 위에 1번 내용을 쭉 보시면 뒤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가시면 어떠한 이유라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건강에 대한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2항에 보시면 국가가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왜? 뭘 위해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뭐예요? 건강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세요. 다 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예방접종을 잘 맞으셔야 돼요. 운동하세요. 비만 관리하세요. 식습관 조정하세요. 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활동들이에요. 해야 하는 활동들인 거죠.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시행해야 하며, 그리고 이런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과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그리고 환경보건의료, 식품위생, 영양 등을 관리해야 한다. 국가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건강권이 단순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요.
국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 사회적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국가의, 그리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그 사회의 발전도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 의료에 대한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결국 그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보건의료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보실게요. 제2조 기본 이념이고, 자, 법문을 그대로 적어둔 거예요.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보건의료의, 자,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그래서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중요시되는 게 모든 정책이 효율성, 효과성이 중요시되지만 특히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거죠. 국민 모두가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소득 격차에 따라서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나 지역에 따라서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라면은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형평성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평과 효율 하면 뭐예요? 효율과 효과는 다른 개념이죠. 효과는 우리가 원래 목표가 100이에요. 효과는 뭐냐면 얘가 100점 결과가 100이 됐느냐 90이 됐느냐 80이 됐느냐 단순히 이게 효과라면은 효율은 들어간 투입이 있어요. 자원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산출물이 나오겠죠. 요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좋으냐. 엄청 많이 투자했는데 나온 건 얼마 없어요. 혹은 작게 투자했는데 많은 걸 얻어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효율은 보건의료 자원, 이미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죠. 유엔 세계인권선언 건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건강권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다라고 또 명시들을 하고 있고요. WHO 세계보건기구 헌장 서문에도 최상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 기본적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것, 건강권은 의식주 다음으로 제4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건강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권을 위해서 국가적 책임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의 확보를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건강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건강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비싸요. 예방접종 받는데 너무 비싸. 그럼 맞을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맞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건강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건강이 왜 건강권이라는 것,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제2절 건강과 질병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의를 봤는데 질병이란 또 뭐냐? 건강과 질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서는 이제 질병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문제로만 보다가 뭐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다가 근데 원인을 봤을 때 인간이 왜 도대체 질병에 걸리는 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겠어요. 뒤에 역사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 우리 의학의 아버지 하면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이 아픈 질병에 걸리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공기. 그래서 인간이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 장기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뒤에서 나올 거예요. 나쁜 공기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다라고 했어요. 나쁜 공기에 의해서.
얘가 거의 몇천 년 동안 이론이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뭐 파스테르나 코후라는 학자들, 미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세균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콜레라균을 발견하고 탄저균을 발견하고 결핵균을 발견하고 아, 이 균이 질병을 일으키네. 여기서는 환경이 완벽하게 무시돼요. 그러니까 수질 관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물속에 있는 콜레라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특정 병인론. 원인 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에 파스테르가 뭘 해요? 많은 백신들을 만들어내요. 이 질병들에 대한. 그러니까 전염병들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세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자꾸 나와요. 어떤 병들이에요? 만성질환들, 고혈압, 당뇨병. 원인이 뭐지? 이게 원인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질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의 세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자, 1번에 보시면 건강의 장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1974년 캐나다의 보건성 장관이었어요. 랄론드라는 보건성 장관이 보고서를 발표해요. 캐나다인의 건강의 새로운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죠. 그게 바로 생물학적 요인. 나의 유전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생물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유전적 소인이라고도 하고요. 생물학적 요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주변에 요즘 최근에 어디 지역에 왜 고압 전류 요즘 뉴스를 안 보시죠? 제가 지역 이름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고압 전선이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요, 갑자기 이 설치된 이후에 암 환자가 10몇 명이 나왔는데요. 이 반경 500m 안에서 다. 근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암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암은 유전적 소인이 크죠. 뭐 부모님이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전선이 설치되고 나서 암 환자가 얼마나 문제예요. 이런 것들, 환경 문제. 환경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이런 거 들어봤었죠. 포자리칼 이런 그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 공기가 오염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걸 흡입하고 나는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 환경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우리가 만성 질병을 또 다른 말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죠. 생활습관병. 그만큼 자신의 생활 습관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운동은 안 하고 매일 기름진 거, 콜레스테롤 높은 거 이런 음식만 매일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생활습관.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보건의료 체계예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막 지역사회 예방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육을 하고 뭐 어떤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통해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 가장 주요한 4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 4가지를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쭉 가지고 오고 있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의 장 이론에서 쭉 보고 있는 건강 결정의 주요한 4가지 요인이 바로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 양식, 보건의료 체계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뭘까요? 어떤 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개인의 생활 습관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랄론드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요인과 보건의료 체계가 16.7%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 생활 양식을 33.3%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 생활 양식,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꿀 수 없어. 이미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생활 양식, 환경적 요인은 변화의 요지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의 장 이론을 시점으로 건강에 대해서 개인의 생활 양식,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75세 이상의 75세 이전 사망자 75세 이전 사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를 해봤더니 생활 습관이 52%더라. 그 다음을 차지한 게 환경 조건. 환경이 20%,
유전적 소인이 20%,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가 몇 퍼센트? 8%를 차지하더라라고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통계를 냈는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슷해요. 50%, 20, 10 요 정도로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생활 습관이 인간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한 거죠. 자,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건강의 질병의 주요 결정 요인들을 제시를 하고요. 자, 밑에 설명이 쭉 나오죠. 그래서 유전적 소인, 질병 발생과 통계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통계를 내봤을 때 유전적 소인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특히 간 질환 같은 경우, 엄마나 아빠 중에 간암 환자가 있었으면요, 그 자녀들 중에 80%는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엄마가 자궁암이었다, 딸, 유방암 이런 것들,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얘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타고난 거예요. 나 이미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못 바꾸잖아요. 생활습관, 건강 행태, 흡연, 신체 활동, 운동, 일상생활, 음주, 식이, 자기관리, 사회활동, 직업 형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는 건, 환경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환경 하면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 병원체 자체를 생물학적인 환경이라고 하고요. 물리화학적 환경 하면은 고온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한다거나 한냉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거나 혹은 대기 오염, 수질 오염에 노출이 됐다거나 소음에 노출이 됐다거나,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환경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회 의료보험 제도나 사회보장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습관, 대중매체 이런 모든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요즘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그 백주부님의 그 요리, 이거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TV 안 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요즘 TV 틀면 다 요리사 전성시대예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한 분이 집밥 을 만드는 걸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근데 거기에서 설탕도 많이 쓰고 소금도 많이 쓰고, 근데 따라하기 정말 쉽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따라하는데, 그 기사가 나면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잖아요. 제가 댓글들을 쭉 봤더니 쉽고 맛있지만 우리 온 국민이 무슨 성인병에 걸리겠네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대중매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부터도 따라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건 일부 사람들의 의견인 거고, 그 레시피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대중매체에 사람들은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사회적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그래서 요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닥터 테이너라고도 하는데, 의사들이 나와서 이거는 몸에 좋고요, 이건 어땠고, 어떤 환자 케이스 있었고요. 그래서 막 특히 이제 핫 이슈 되는 게 유산균 같은 거. 유산균을 먹었더니 어떤 게 됐다. 의사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다 같이 유산균. 무슨 티베버섯이 좋다 그러면 티베버섯 막 찾고,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주죠. 보건의료 체계, 한 국가의 이 보건의료 체계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와 경제적인 부분이 결합이 돼서 보통 만들어져요. 보건의료 체계는 인구 집단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 국가가 어떤 공적인 의료보장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민간 의료에 영향을 받느냐. 보건의료 체계는 뒤에 보건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챕터로 뒤에서 따로 나와요.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적 의료보장 제도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90%?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들이었고, 잠시 쉬었다가 그런 질병 발생 이론의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실게요.